먼저 광고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아이고 세상에 정말 좋은 게 왔어요. 이거 언제 나오나 했습니다. 바로 제주 홍암가 보리 누룽지 선식. 예, 보리 좋다는 건 뭐 세상 사람들이 그렇죠. 다 아는 사실이지만 그렇죠. 좋은 보리 편하게 섭취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자, 식이섬유에 네. 보고 미에로 파이버를 많이 연상하는데 미에로 파이버보다 더 좋아요. 보리가. 보리가. 그렇습니다. 아하. 보리는 밀가루의 5배, 쌀의 16배에 해당하는 많은 양의 식이섬유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예, 이 식이섬유를 많이 드셔야 미용에도 매우 좋습니다. 네, 콜레스테롤의 함량을 낮추는 수용성 식이섬유를 다른 식품보다 많이 함유하고 있으니 보세요. 이제 뭐 고기 좋아하는 분들, 네. 지방 좋아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 바로 제주 홍암과 보리 누룽지 선식 드시면요, 당의 흡수를 지연시킵니다. 이게 또 혈당 함량을 감소시키는. 혈당을 낮춥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게 베타클루칸이라는 물질인데 네. 장에서 당 흡수를 지연시켜 가지고 혈당 함량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예, 이건 뭐 사실 당 있는 분들, 입당하신 분들한테는 이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사실은. 자연국당도 낮춰줍니까? 그래 요즘에 저기 뭐야, 네. 다 이거 먹어야 된다고 지금. 자연국당에서 예. 김세현 의원이 대표로서 먹었다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예. 자, 이런 좋은 기능을 가진 보리지만 사실 보리하면은 꺼끌꺼끌한 식감, 취사의 번거로움. 취사의 번거로움이 뭡니까? 만들어 먹기가 힘들죠. 보리밥 만들기 너무 힘들어요. 네. 그리고 소화 과정의 불편함. 이런 걸로 인해서 보리 섭취를 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보리 섭취의 번거로움을 완벽히 해소한 상품이 바로 홍암가에서 수많은 특허를 받은 춘화보리입니다. 춘화보리. 네, 춘화보리. 네. 네, 춘화보리. 제주의 유기농 통보리를 엄격하게 선별한 다음에 제주보리. 네. 최고의 영양을 함축한 보리로 만들기 위해서 혹독한 겨울 조건에서 보리가 발화하도록 이렇게 환경을 조성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리들이 말이죠, 그 혹한기 도강 훈련을 그러네. 마친. 도강 훈련을 마친. 네. 제주도에서.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 엄청난 제주도에 강이 있었나? 보리 해병대야, 보리 보리 해병대. 해병대. 아니 추자도까지 갔다고. 추자도까지. 네. 제주도에서는 추자도까지를 강으로 얘기합니다. 그렇군요. 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자, 그렇습니다. 춘화보리는 일반 보리보다 아미노산이 10배, 가바 성분이 뭐냐면은 가바라고 하는 것이 뇌세포 대사 기능을 촉진시켜서 네. 고혈압, 당뇨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성분입니다. 이게 가바 성분이 26배나 증가된 고영양의 식품 원료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거를 열심히 먹으면은 가발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가바. 네, 가바 성분이 있기 때문에 가발이 필요 없다. 성분만으로 충분히 이제 발모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자, 일체 합성 첨가물 없이 오직 제주의 유기농 통보리와 검정콩 유산균만으로 만듭니다. 제주도 하면 맑고 깨끗하죠. 제주도에 뭐 공장 보셨어요? 못 봤습니다. 있긴 하지 몇 군데. 근데 이제 뭐 자연을 해치고 제주의 경관에 흠집을 가할 그런 공장은 없어요. 네. 자, 제주도의 맑고 깨끗한 자연 환경과 홍암과의 특허 기법이 만나서 보리의 영양분을 극대화했습니다. 네, 자, 보리 누룽지 선식 이거 이런 분들한테 추천합니다. 바빠서 아침 거르는 직장인과 학생 이런 사람들이 있나 봐. 네. 지구에 아침을 거르는 인간이 있나 봐. 아니 내가 회사 늦어도 아침은 먹고 가야지. 아니 난 이거 말 자체가 이해가 안 가요. 아침, 점심, 저녁이 뭐가 중요하죠? 예, 그래요. 언제든 먹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그 하루 3번만 먹으라는 법이 없어요. 그럼 뭐 그렇죠. 네. 네. 또 장이 안 좋아서 화장실에 자주 가는 분들. 이런 분 많은데. 그렇습니다. 예, 다이어트용 대용식 혹은 다이어트 중에 배고픔을 견디기 힘든 분들. 네네. 한 끼 식사가 보통 800칼로리라고 할 때 홍암 선식은 한 포당 여기 이제 한 끼 용도 아니에요. 이게 118칼로리. 118. 예, 네. 포만감이 월등합니다. 네, 자, 섭취 방법은 두유 혹은 우유와 함께 드시면 더욱 맛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가격인데 관훈 라이트 클럽 광고를 기념해서 네네. 제주 홍암가 최초로 1+1 이벤트. 이게 워낙 그 콧대가 높은 홍암가 보리 누룽지 선식인데 네네. 콧대가 높은데 이 명인이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괜히 1+1 하면은 없어 보인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훈 라이트 클럽에
광고를 기념해서 1+1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검색창에 제주 홍암가를 검색하신 다음 회원 가입 때 가입 경로에 김용민 관훈 라이트 클럽을 체크하시거나 전화 주문 1588-4836 1588-4836 전화하셔서 김용민 통해서 왔다. 아니 무슨 간첩입니까? 전화해가지고 기용이 통화 왔습니다. 뭐 이러면 됩니까? 네, 그러셨어요. 예. 자, 이런 분께 이제 보름치 한 박스를 3만 원에 구입하시면 세상에 한 박스를 더 드리네. 오. 예. 자, 제주 홍암가 검색하시거나 전화 주문 1588-4836 1588-4836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시식을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두유부터 넣으라고 먼저 하셨어요. 두유를. 두유부터. 예. 세상에 커피 믹스처럼 잘 녹는데요, 여러분. 아 고소하네요. 네. 아우 냄새 좋다. 냄새 좋아 아주. 어? 죽이더라고. 나는 그 어려서 보리차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아 정말. 아 보리차 맛있죠. 근데 이게 그 보리 누룽지라고 하니까 어떨까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러네. 색깔이 아유 좋습니다. 야 잘 녹는다 진짜. 몇 번 줘도 무슨 저기 저 초코 우유 초코 타는 것 같아. 네. 아우 벌써 이게 다 이것이 한 기술력이다. 두어 번 돌렸는데 벌써 다 녹았어요. 다 녹았어요? 네.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 야 이게 맛있는데요? 진짜 맛있는데? 그 맛이야. 그러니까 미숫가루인데 미숫가루. 미숫가루인데 아, 미숫가루. 좀 고품격 미숫가루 있잖아. 그러니까 아주 너무 달지 않고 그러면서도 이 뭔가 곡기가 채워지는 듯한 맞아, 느낌. 맞아. 네, 그렇습니다. 맛있는데요?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응? 어우. 이 고소함밖에 없는데 그냥 고소함이 맛있게 느껴져요. 네. 이게 목으로 넘기기가 너무 아깝네. 너무 맛있어서. 이게 아까 저는 되게 신기했던 게 보통 이런 거 겉표지 보면은 무슨 뭐 들어가 있다고 이렇게 많잖아요. 이건 없어. 자, 그냥 보리 누룽지 선식 끝. 예. 인공 첨가물 없다고 돼 있어가지고 예. 인공 첨가물이 없으면 보리만 들어갔네. 그죠? 유산균. 유산균. 보통 이런 거는 그 몸에는 좋은데 네. 맛은 없다고 그러잖아. 맛있는 게 맛이 원래 없어. 이제 그래서 맛이 없는 게 낫다고 그러는데 맛도 있고 영양도 있고 딴 것도 전혀 안 들어가고. 이거 여러분 한번 사셔야겠다. 홍암 제주 홍암 보리 누룽지 선식. 예, 그래요. 우리는 먹는 거 가지고 뻥 안 칩니다. 과장 안 해요. 선식 사실 선식이 네. 먹기 힘든 게 뭐냐면은 이게 다 타먹기가 힘들어서 그래. 막 흔들어야 되고 막. 응? 근데 이거는 그냥 한 두어 번 돌리니까 다 녹네 완전히. 그래서 아까 저기 정상근 선수 두유를 하나도 안 남겨놨네. 아니 지금 나도 하나 더 먹으려고. 야, 이거 먹는 거에 양보가 어디 있냐. 진짜 너무하네. 정상근이가 먼저 인생은 좀 덜 살아서 그래. 먼저 먹는 게 임자지. 아니 사람은 6명인데 지금 5개를 갖다 놓은 겁니까 지금 제주에서? 아니 그래서 아까 저기 온이어 들어가기 전에 정상근 선수랑 그 얘기를 했다니까. 뭐요? 이 관훈 광고 최초로 네. 맛없다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다. 미숫가루에 네. 누룽지를 섞었네. 아, 미숫가루라고만 누룽지 설명하기에는 맞아. 네. 누룽지를 섞었어. 그러니까 고품격 미숫가루라니까 고품격. 아 이거 여름에 진짜 얼음 넣어서 먹으면 진짜 시원하겠네요. 저희 절대 맛없으면 2번 안 먹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엄미애 씨 왔어요. 엄미애 씨. 네. 제가 오늘 광고 상품 보고 엄미애 씨를 원망하는 마음이 가득 들었는데 네. 아 맛있습니다. 네. 엄미애 씨에 대해서 괜히 화낼 뻔했어요. 나에게도 허기가 있다. 내 허기를 무시하면 그때 깡패가 되는 거야. 곽철영. 네. 여러분, 자 제주 홍암 보리 누룽지 선식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이 구매해 주시고요. 이건 뭐 한 번도 구매 안 한 분과 2번, 3번 구매한 분으로 갈려 있어요. 한 번만 먹고 안 먹을 수는 없다. 안 먹을 수 네. 없다. 보세요. 오늘도 우리가 두 포 다 먹어버렸잖아. 그렇습니다. 네. 더 있었으면 더 먹었을 겁니다. 아니 그렇게까지 먹을 필요는 없고. 자, 그래요. 자, 마무리합시다. 예. 제주 홍암과 보리 누룽지 선식이었습니다. 자, 관훈 라이트 클럽 이제 네.
정상근 동지 차례입니다. 네, 이 최근에 그래도 좀 그 언론계 소식 중에서 뭐 좋은 소식이 없는데 그래도 약간 좀 희망을 가질 만한 소식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좀 들고 왔습니다. 일단 뭐 이 대형 보도국들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대형 방송사들을 중심으로 좀 기존의 취재 관행을 좀 탈피하려는 노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좀 주목이 되는데 일단 불을 처음 지핀 것은 이제 KBS, 예, KBS죠. 어떤 식이냐면은 저희 관훈에서도 좀 수차례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 출입처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엄경철 보도국장이 임명이 됐는데 그 임명 전에 이 KBS는 이 보도국장에 대한 임명 동의 투표를 거치는데 투표를 거치다 보니까 이 보도국장이 뭐 내가 어떻게 보도국을 이끌 것이다라는 좀 전견 같은 거를 미리 발표를 해요. 그래서 그 전견들을 쭉 보면은 이 출입처 제도의 축소, 나아가서 이제 뭐 통 크게 보면은 이제 폐지로도 볼 만한 좀 그런 내용이 좀 담겨 있는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엄경철 보도국장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출입처 제도는 필요한 공적 정보의 획득과 전달, 그 안정적 기사 생산이라는 기능을 하고 있지만 이 모든 언론사를 균질화시킨다. 이 패거리 저널리즘이라는 비판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고 이 과정에서 과당 경쟁이 발생해서 언론 신뢰 하락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출입처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에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면 이 주제 이슈 중심의 이 취재 시스템을 구축을 하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시민의 삶 속으로, 시민사회 속으로 카메라 앵글이 향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부서에 이 주제 이슈 중심의 취재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다. 이 통합 뉴스룸 취재 기능의 이 50% 이상을, 그러니까 보도국이죠. 이 보도국의 50% 이상을 이 탐사, 기획 취재 중심 구조로 바꿔서 차별화된 뉴스를 지향하겠다. 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뭐 완전한 출입처 폐지는 아니고 좀 어느 정도 인력을 유지를 하되 이 보도국 구성원 상당수를 뭐 주제 이슈 중심의 취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는 건데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좀 말씀을 드릴 것은 이제 YTN. 네, YTN에서는 이번에 이제 노종면 기자가 이제 보도국장으로 지정이 됐어요. 됐죠. 예. 노동명 보도국장도 비슷한 선언을 했는데 오늘 이제 보도국 운영계획서를 발표를 했고 여기서 이 출입처 취재 방식의 대안을 찾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거죠. 그러면서 지난해 발표된 이 보도 혁신안이 있는데 이 취재 부서를 뭐 밀착 취재, 뭐 콘텐츠 특화 등으로 분류를 하고 이 기획 취재 조직을 또 규모 있게 구성하자 했던 것은 이 기존 출입처 취재 관행에서 탈피하려는 취지였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외에 이제 뭐 중립 보도, 그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 속 이 경찰 출입 기자, 뭐 사스마을이 폐지, 그리고 의원 회관 및 뭐 상임위원회 취재 강화 등 여러 가지 이제 안을 내놨습니다. 이 KBS랑 YTN에서 이런 좀 보도국 관련돼서 이제 취재 관행을 바꾸겠다라는 선언을 했는데,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성공을 해서 안착을 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성공을 해도 오래 걸립니다. 네. 언론사를 떠도는 망령이 있습니다. 낙종 망령이라고. 맞아요. 네. 예를 들어서 출입처가 없어, 폐지됐어. 근데 그 출입처에서 줄기차게 다른 언론사들이 계속 뭔가 보도를 쏟아내, 특종 보도를 쏟아내. 그러면 이제 그 낙종 출입처에 기자가 없어가지고 낙종한 언론사가 네. 출입처 폐지 결정을 번복하겠습니까? 아니면은 계속 유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번복 가능성이 높죠. 시청자들이 보시기에 출입처 기자들이 이를테면 뭐 KBS라든가 YTN 기자들이 있잖아요. 이 KBS 기자들과 YTN 기자들이 출근을 할 때 KBS하고 YTN으로 출근을 하느냐? 안 그렇습니다. 출입처로 다 출근해요. 네. 그러니까 뭐 데스크라든가 그 보도국이나 이런 쪽으로 반드시 와야 되는 이런 그런 상황이 아닌 대부분의 기자들, 출입처에 나가 있는 기자들은 출입처로 출근해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출입처에서 리포팅하고 퇴근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출입처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출퇴근하는 자신의 직장이 없어진다는 그런 그 정도 체감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항이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실제로 엄경철 보도국장 KBS 이거를 발표를 했는데 상의 같은 거 별로 안 했대요. 전격적으로 충격요법을 쓰면서 이걸 발표를 했다 그러거든요. 저항이 만만치 않답니다. 저항이 지금까지. 만만치 않고 그 엄경철 보도국장 통합 뉴스룸 국장
그 양반 지지율이 60%였다는 네, 거야. 최저였어요. 상당히 최저. 낮은 수준. 굉장히 낮아요. 굉장히 뭐 낮은 통상 수준이고. 뭐 그래도 그런 투표하면은 80% 90%는 나오는데 60%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60%가 나왔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일단 굉장히 부정적인 견해가 한 40%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정적인 견해가 40%고 이 짐을 안고 출발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과가 안 난다든지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출입처를 없앰으로 인해서 타 언론사에게 현저하게 그 어떤 특종 경쟁에서 밀리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면은 그 즉시 물러나는 수밖에 없어. 이런 그렇죠.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참 선언은 멋있는데 전략이 치밀하지 않으면 또 기존 지자들의 그 어떤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굉장히 이 출입처 피해지 제도는 실패한 실험으로 끝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것이고요. 네. 특히 또 저는 이 점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 지금의 어떤 1분 30초짜리 리포트 네. 이게 유지되는 이상은 출입처 제도 폐지하기 쉽지 않아요. 네. 예. 이게 그 제가 생각하는 한 세 가지 성공 조건이 있는데 이 첫 번째는 기자들 전체가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보도국에.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성공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안 바뀌어요. 예. 뭐 주변에서 막 뭐 검찰 출입 기자들이 뭐 하나 내고 뭐 하나 내고 그러면은 마음이 좁게 돼 있죠. 네. 우리는 왜 저런 거 안 하냐라고 바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일단 탈피해야 되고 이 두 번째는 간부들의 마음이 급해서는 안 돼요. 맞아요. 이게 한동안에는 뉴스가 잘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출입처들을 유지하는 이유는 이게 어떻게든 뉴스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어쨌든 출입처 들어가면 저도 이제 출입처 들어가봤지만 보도 자료가 하루 종일 계속 나오고 네. 또 이 뉴스 소스가 나오고 또 그 안에 있으니까 만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문제 우리나라 기자들은 이제 출입처 사람들을 많이 만나죠. 이제 문제는 국민들을 안 만나서 그렇지. 네. 근데 어쨌든 그렇게 만나면은 뉴스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가 만약에 이제 국민 속으로 들어간다 해가지고 뭐 어떤 기획 취재 같은 걸 만들어서 한다고 하면은 이 기획 취재는 일반적인 출입처 취재보다는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리고 그렇죠. 예, 성과가 잘 초반엔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근데 심지어 공을 들여서 취재를 했는데 리포팅을 못하거나 기사로 못 쓰는 상황도 여러 번 발생합니다. 근데 그거를 참고 인내해줄 지금 우리 그 언론사들이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느냐? 못 가지고 있어요. 아까 김현빈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는 1분 30초 리포트로 60분을 채울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보도 관행을 좀 바꿔야 되는 이것도 좀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난 그래서 생각합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냈어요. 스트레이트 같은 방송을 주 5회 하는 겁니다. 보도국이 그렇게 스트레이트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뭐 그 간단하게 좀 뭐 출입처 중심에서 나와서 이제 설명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에서 뭐 집값 대책을 내놓는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뭐 국민들의 삶과 좀 직접적으로 닿으니까 그런 것들은 뭐 1분 30초가 아니더라도 한 뭐 30초, 뭐 1분 이 정도로도 설명이 충분히 가능하면은 네. 그렇게 짧게 소화를 하되 그날의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깊이 파고드는 뭐 JTBC 뉴스룸과 같은 모델이긴 한데 근데 그것보다 좀 더 이제 자유로운 형식으로 네,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박근혜 정권 무너지고 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공영 언론들, 뭐 YTN도 포함해서 공영 언론들이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적폐 사장들 몰아내면은 좀 새로운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다 했지만은 그 기대에 많이 미흡했잖아요. 네. 그나마 MBC만 좀 어느 정도 이제 그 갈피를 좀 잡아가고 있는 네. 상황인데 리더십의 문제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 MBC가 이 검찰 이 국면에서 좀 돋보일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박성재 국장이 얘기했던 대로 급하진 않았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낙종을 한다. 쟤네는 저거 물고 왔는데 우리 왜 이걸 못 물고 왔어라는 생각. 그것부터 이제 버리니까 네. 좀 다른 기사가 나올 수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확실하게 이 적폐 그 보도를 했던 이들에 대한 응징이 분명하지 않고, 그러니까 즉 과거사 청산이 확실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이건 참 힘든 일이다. 네. 시스템 개혁은 물론이고 컨텐츠 개혁은 정말 요원한 일이 돼버린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떤 그런 어려운 점들이 집산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YTN 같은 경우가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실망스러워요. YTN 노조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뭐 측면도 있긴 하지만은 뭐 지금 YTN 보면은 아니 저거 하려고 그렇게 싸우셨나? 저거 하려고 최남수 몰아냈나? 저거 하려고 저렇게 그 누굽니까? YTN의 그 적폐 3인방 네. 그들을
물러나라고 얘기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바뀐 게 없어. 왜 바뀐 게 없냐? 그 구성원들 자체가 이제는 새로운 방송을 해야 된다라는 뜻이 모아지지 않은 거예요. 이 주요 구성원들이 바뀌었을 수는 있는데 그 방식 자체가 변하지 않으니까 그 여기서 인식도 이렇게 크게 달라지진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참 뭐라 그럴까 이게 여전히 그 마인드가 새롭게 안 바뀌었다는 거를 언제 가장 빠르게 하냐면은 정권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 흔히 지금 문재인 정부 촛불 정권이 들어섰어요. 그러면 모든 그때 언론 진보 개혁을 떠나서 모든 언론의 기준은 청와대와 정권 이런 데를 얼마나 제대로 견제하고 까느냐 이것만 절대 기준이 돼버려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그 나머지 우리 사회의 곳곳에서 개혁해야 될 삼성과의 유착이라든가 재벌 비리, 검찰 개혁, 사법 개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언론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고민이 덜합니다. 오로지 그냥 청와대와 정권을 잡았으니까 그거를 제대로 비판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프레임에 굉장히 많이 익숙해져 있거든요. 근데 그거 굉장히 구태연하고 과거의 틀에 얽매인 프레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진정한 권력이 무엇인지를 성실하게 보지 않는다는 얘기. 맞아요. 굉장히 다시 얘기하자면은 예. 그 제가 하는 그 개똥 철학 중에 하나가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권력을 보이지 않게 해야 한다. 이게 뭐냐면은 권력인 채 행세하고 권력인 채 힘자랑하는 인간들을 응징하는 것이 민주주의다. 그렇죠. 그래서 권력을 보이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덧대서 그 사실 그 그 진짜 언론이 계속해서 그래 왔다면은 뭐 그냥 원래 저런 노민현이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보시기에 지난 한 10년 정도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렇지. 예. 근데 갑자기 딱 정권이 바뀌니까 뭐 그럼 그 권력을 비판하지 그럼 뭘 비판하냐? 뭐 청와대 우리나라 절대 권력인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아니 절대 권력은 삼성입니다. 삼성이죠. 절대 권력은 검찰이에요. 왜 엉뚱한 데를 갖고 절대 권력이라고 그러게? 아니, 그럼 절대 권력이 저렇게 자기가 한 인사에 대해서 검찰이 뒤집어 엎어버리면서 대통령의 인사권을 모욕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뭐 저렇게 조국에 대해서 문제 삼을만 하니까 문제 삼았겠지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다고요. 맞아요. 그러면 좋아. 그러면 도대체 조국이 뭔 잘못을 했는지 한번 논리적으로 설명해 보라. 또 그렇게 얘기하면 말을 못 합니다. 오늘 한겨레 이재훈이라고 있어 24시 팀장. 네. 이 저이훈이 있고 이 자이훈이 있어요. 네. 이 자이훈. 어이 아이. 네. 네. 그 젊은 이재훈이가 있어. 네. 그 친구가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은 아니 정경심이 명백하게 잘못했는데 지금 제대로 읽지도 않고 저런 소리 한다고 이런 얘기했다 또 오늘 아주 개털렸습니다. 예? 이 친구는 내 사고 칠 줄 알았어요. 굉장히 좀 안 좋은 감정이 있어. 나 옛날에 씹었거든. 앙금이 있어, 앙금이. 예. 앙금은 난 지우질 못해요. 나 한번 읽어줄게. 내가 읽어줘야 돼 이거는 또. 응? 아니 또 뭐라고 했는데? 읽어줄게 기다려. 언제적이요? 언제적? 언제적? 낙검수 할 때. 그래 이제 내가 20대 개새끼론 얘기했잖아요. 개새끼라고 한 적도 없는데 그 콤플렉스와 욕망의 기생에 20대 개새끼론과 같이 꼰대적 세대 우월주의를 과시하는 어머니들의 충실한 대변자가 바로 김용민일 것이다. 그런데 그가 한겨레 칼럼니스트로 오다니 구성원으로서 할 말이 없다. 속물 근성과 남근 숭배주의 같은 이미 익숙해져 있는 담론의 길에 그것들을 충실히 대변하고 있는 아버지 권력에 똥침을 놓으면서도 정작 그 권력을 낳아준 어머니들에겐 따뜻한 환호를 받고 싶어하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덩어리, 그게 바로 김어준이다.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뭐 해석하자 보면은 열심히 해석하다 보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거 참. 그걸 어디다 썼어요? 지금 G2에다 썼어요. 예. 참 재밌는 친구네 이 친구. 어처구니 없는 친구입니다. 이런 친구가 지금 뭐 24시 팀장인가 한겨레에서 계속 이러라고 그래. 뭐 지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러지 뭐. 저기 하나 조금 하나만 약간의 예. 홍보를 예. 할 게 있는데 예. 이 경기도에서 이제 명사초청 역사토론회라는 걸 하는데 예. 이 11월 19일 그 화요일에 이 수원에서 하는데 여기 이제 함세용 신부님, 어. 이완배 선배, 예. 한홍구 선생님 이렇게 예. 오시고
이 11월 25일에 부천에서 하는데 여기에 이제 김사몽 독립기념 관장, 이 김진혁 교수 얼마 전에 나오셨죠? 관원에 EBS PD 출신. 예. 그다음에 전우용 선생님 예. 나오시고, 그다음에 11월 30일에는 이제 고양시에서 예. 최태성 씨 그리고 주진호 역사박물관 관장 예. 이렇게 나오시는데, 네. 이 www.history100.kr로 들어가시면은 사전 등록하셔서 갈 수 있고요. 네. 공짜니까 많이들 보러 오시라고 합니다. 왜 홍보를 해요? 네? 왜 홍보를 해요? 부탁을 받아서. 그래요. 네, 이건 광고입니다. 네, 강해요. 저희 컨텐츠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고 참석하시고 정말 좋은 연사님들만 나오시네요. 네. 예. 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